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3월 7일이죠. 선거도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달에, 3월 달에는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 한데, 농지 경매다. 사는 방법이 경매로 산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농지 투자,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겁니다. 4월 달에는 정규 과정이 없는 소송 경매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동산을 투자를 했을 때 제가 이제 특수 경매를 많이 추천을 하게끔 되는데 그 특수 경매를 추천할 때 대부분이 제가 보면은 소송을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팔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합의를 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소송도 있지만은 합의를 하기 위한 소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합의가 안 됐을 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당신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거를 전달해 주고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한 그 준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송 경매다 하는 것을 실전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걸 특수 경매를 낙찰할 때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건물이 없는 걸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농지 취득 자격증 문서를 뭐 없을 때 받았을 때 뭐 이런 종류에 관한 것을 가지고 제가 협상하는 과정과 이걸 가지고 강의를 이제 4월 달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4월 달에 이제 월요일 강의인데 화요일 날도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오늘이 7일인데 9일 되면 이제 선거가 끝나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가 결정이 나겠죠. 정부가 새로 들어서게끔 되면 정책이 새로 다 바뀌게끔 되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서게끔 되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그때도 강의를 했던 건데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 노무현 정부죠. 그때 부동산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한 기자가 그 이명박한테 가서 이명박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일 때 가서 마이크를 대고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부동산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신도시는 안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를 안 만들고 부동산을 낮추겠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제가 강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때는 얘기하는 게 뭐는 자유 경제에 맡기겠다.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이재명의 경우에는 국토보유세를 매기겠다. 이게 조금 완전히 좀 보면은 틀린 거죠. 하나는 자유민주 경제이고 하나는 국토보유세를 먹고 부동산을 묶겠다는 얘기는 조금 그 사회주의에서는 부동산을 전부 다 정부 소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일부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의 부동산 투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제가 지금 한번 두 개를 놓고 지금 비교를 해보는데 이번 그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4월 달에 화요일 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의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부동산 투자를 강의했던 사람으로서 자, 이런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뭐예요? 농지 경매다. 이걸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살 때부터 법이 정해져 있고 사놓고 보유할 때도 법이 있고 내가 매도하려고 할 때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제가 판단해 봤을 때 내가 범법자가 되고 싶어서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모르면 범법자가 돼요. 그래 놓고 이게 당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범법자가 됐습니까? 했더니 제일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 그러면 자기는 몰랐는데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걸 뭐야?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몰라도 뭐야? 범법자예요. 자, 대표적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1978년도에 제 27살 때 얘기입니다만 78년도에 시흥을 봐서 한양주택에 입사를 했어요. 한양주택에 6월달에 입사를 해서 7월달에 제가 쿠웨이트를 갔습니다. 쿠웨이트를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못 이용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동차를 주는데 뭐가 없어? 면허가 없는 거야. 제가 할 수 없이 면허가 없어갖고 쿠웨이트에 가서 면허증을 땄습니다. 제가. 쿠웨이트 면허가 있어요. 제가 쿠웨이트에서 시험을 받고 면허증 딴다 보니까 거기서 몇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이대리 이제 쿠웨이트에서 먹고 살 수 있어.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을 제가 쿠웨이트에서 근무하고 국내 와서 쿠웨이트 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면허증 바꿔달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면허 시험 본 게 아니라 쿠웨이트 가서 시험 봐가고 쿠웨이트 면허증 따갖고 와서 한국에서 한국 면허증으로 제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냐면 봉고 9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제가 그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인부를 태우고 다니고 봉고 9을 샀어요. 운전을 한참 하고 가는데 교통이 부르는 거야. 왜 당신 3차선인데 2차선 왜 갔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2차선 가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교통이 이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네.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교통이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그런데 어떻게 됐냐고. 이 당신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데 난 도대체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뭐, 왜? 난 쿠웨이트에서 면허를 땄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교통법규가 4차선인 경우에는 3차선, 4차선만 승합차가 다닐 수 있고 화물차하고 3차선인 경우에는 3차선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다는 걸 내가 뭐 했다? 몰랐다. 그럼 내가 몰랐으니까 봐줘요? 그런데 다른 부동산과 달리 농지에 대한 법률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관한 법을 정확하게 어떤다? 알고 투자를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운전을 내가 잘못한 것은 그 당시에 뭐 벌금을 몇만 원 내면 끝났지만은 돈 들여서 부동산 투자를 농지 투자를 했는데 잘못 투자했다. 잘못 투자했다고 나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농지에 대한 법률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기 전에 농지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공부를 하고 알고 난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자, 농지에 대한 투자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20페이지 보면 농지법의 역사를 알면은 농지가 보인다. 제가 이제 이 책 교재 제목을 농지법의 역사를 알면은 농지가 보인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의 역사를 알자 이런 얘기. 우리가 몇 년도에 해방이 됐죠? 45년. 그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도 해방이 된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반씩이 나뉘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사회주의에서 그 사회주의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공장이 있고 뭐 이러지 않고 예전에는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뭘 지었죠? 농사를 지었죠. 그러면 이 농사를 짓는 땅 주인이 누구야? 일반. 아니, 임금이 주인이 아니야. 땅 주인이 임금이지 누구야. 그렇잖아요. 임금이 땅 주인인데 그 임금이 자기한테 충성했던 사람한테 너 여기 가서 먹고 살아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형제, 뭐 친척, 너 여기서 먹고 살라고 띄워줬잖아요. 예전에 저기 뭐야, 그 대한민국에서도 우의정 좌의정 해갖고 그 저기 뭐야, 요새 말로 하면 정년 퇴직할 때쯤 되면 저기 어디 시골에 어떤다? 한 동네 전부 다는 어떤다? 띄워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먹고 살으라고. 그럼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시켜요? 그러면 그 임금이 주었던 그 사람의 자식들은 거기서 농사를 지어 그냥 평생을 놀고 먹어. 그럼 그 동네에서 원래 태어나서 살고 있던 사람은 뭐 해죠? 그 사람 가서 뭐해? 소작농으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에서 한 것이 뭐냐면은 왜 나는 농사를 짓고 쟤는 평생으로 들었다? 놀고 먹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되고 국가가 소유해서 똑같이 협동농장을 만들어서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똑같이 나눠 갖지 않는 것이 사회주의 생각이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면서 어떻게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 어떻게 한다? 나뉘어졌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반이 나뉘어서 북쪽은 어떻게 한다? 사회주의고 남쪽은 어떻게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북쪽의 사회주의는 땅 주인의 땅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몰수했죠. 몰수해갖고 협동농장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 하나도 안 들고 땅을 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집도 짓고 도로를 만드는데 지금처럼 보상해 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만큼만 어떻게 한다? 경제가 어떻게 한다?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남쪽에서는 그런 사회주의가 싫다고 해서 6.25 사변 때 내로시안 인구가 많았었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북쪽에 갖고 있는 땅 짊어지고 와서 기양 왔어. 그럼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 되는데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주의 모방을 한 것이 다른 땅은 아니고 농지만 사회주의 모방을 한 거예요. 농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 그래갖고 남한에서도 옛날로 얘기하면 저기 뭐야 양달 양반 뭐 무슨 뭐 왕손 이런 사람들이 많은 땅을 갖고 있던 것을 그 당시에 어떤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던 것이 그게 뭐예요? 농지개혁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그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면서 누가 한국을 다스렸습니까? 누구예요? 미군들이 미군의 하지준장이죠. 하지준장이 악법은 다 없애버리고 만들어놓고 대한민국의 이제 임시 미국식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로 해갖고 국회의원들을 만듭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은 임시이기 때문에 2년이에요, 2년. 2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2년에서 보면 우리 뭐야? 헌법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만들어 놓고 바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농지개혁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이 농지만큼은 사회주의를 따서 만든 겁니다.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누구만 소유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던 귀족들이 갖고 있던 농지를 국가에서 전부 다 어떤다? 강제로 매수를 합니다. 거의 강제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그 당시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뭘로 매수를 합니까? 채권입니다. 채권. 5년짜리 채권을 주고 어떻게 한다? 거의 그러니까 생으로 그냥 뺏어버린 거를 서류 종이 쪽지 하나 5년짜리 종이 쪽지 하나 주고 어떻게 한다? 뺏어버린 거. 뺏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나눠주게끔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한다? 3정보 이하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못 갖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3정보 이하.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 나눠주는 걸 돈 받고 줘서 그냥 줬어요. 그냥 그렇지 않고 어떻게 준다면 그냥 줬는데 조건이 5년 동안 국가와 그 사람이 소작농을 하는 거예요. 준 사람이. 그래서 5년 동안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 5년 동안 반씩 나눈 거 갖고 원래 그 농지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저기만 서류 하나 받았던 거 갖고 어떻게 한다?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농지개혁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농지법이 헌법이 만들어져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자, 여기 25, 보면 농지개혁법 이렇게 돼 있죠. 시행이 49년도죠. 그러니까 45년도 해방이 돼서 이제 그 군정에서 2년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를 군정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넘겨주면서 이제 그 재헌 국회의원들을 뽑고 재헌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만드는 것이 이제 그 헌법을 만들고 농지개혁법을 만들고 그때 재헌 국회의원에서 간접선거로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데 그 초대 대통령이 그 직접 선거로 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된 분으로 저는 그렇게 책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뭐 지금 뭐 독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다스릴 때 미국식 민주주의가 도입이 된 기초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그 미국이라는 날짜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계기가 된 나라 아닙니까? 그 미국식 민주주의 몇백 년을 걸쳐서 만들어진 그 미국식 민주주의가 한국에 들어와서 심어진 계기가 그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떤다? 미국식 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하지준장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 하에서 국회의원이 만들어진 것도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들어온 것이 지금 현재 남쪽에 있는 그 민주주의 기반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내와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졌는데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 다 그렇게 됐을 때는 법에 뭐가 이제 생명력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 후에 농지개혁법이 들어간 후에 1970년도에 이 이제 산업화 다시 말하면
박정희 정부에서 들어서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좀 경제 발전을 일으켜 보자 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박정희 정부에서 한 것이 뭐냐면은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소유를 못하게 한 건 맞는데 그 다음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데 써야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된다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농지개혁법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끔 됩니다. 이게 뭘? 1973년도에. 지금 제 나이 정도쯤 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저기 뭐야 저하고는 좀 연세가 차이가 나지만은 그래도 많이 차이가 안 난다면 기억을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당시에 수요일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수요일 날? 네. 박정희 정부 때에 70년대 수요일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무슨 날? 분식의 날. 왜? 쌀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분식을 어떤다? 장량합니다. 혹시 통일벼라는 거 아세요? 네. 통일벼? 예. 그 쌀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어떤다? 정부에서 개발해서 쌀에 저거 뭐야? 수량을 많은 걸 만들어내는 것이 통일벼인데 수확량은 많은데 맛이 없어서 잘 안 먹었던 것이 통일벼였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볼게요. 분식의 집이 생겼죠. 분식의 집. 그 다음에 그 당시 70년대 군대에 있었던 분. 70년대 군대 생활하셨던 분. 토요일 날은 뭐 먹었습니까? 라면 먹었죠. 이게 그만큼 어떡한다? 쌀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이 그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보면 그 후에 우리가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만불이 됩니다. 몇 불이 된다고요? 만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은 이게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나 때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냥 뭐 나 때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얘기 들으시면 돼요. 저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굴려고 사는 건지 살고 먹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먹으려고 살아요? 살려고 먹어요? 살려고 사는 것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일 죽기 살기 일해봐야 새끼 먹을 거 겨우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다른 걸 할 게 없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봐야 밥 새끼 먹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이게 먹으려고 사는 건지 살려고 먹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었는데 그것이 뭐야? 현불이 되면서 사람들이 뭐가 생기게 돼? 여윳돈이 생기게끔 됩니다. 먹는 거 말고 뭐가 생겨? 여윳돈이 생기게 되는데 여윳돈이 생기다 보니까 가장 투자하기 쉬운 농지를 투자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것이 경자유지의 원칙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었을 때 이념인데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어떻게 한다? 농지에 투자를 하려고 투자를 해놓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게 시키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만들어서 6개월 이전서부터 살고 있어야 되고 2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주는 것까지 만들게끔 되는 거예요. 그게 강화되는데, 왜? 농지에 그런다? 투자를 하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뭐야? 농지를 동사를 짓는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게 언제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73년도 1월 1일. 자, 그러면 농지개혁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요. 12월 31일까지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써도 돼, 안 돼요? 됐죠?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농지를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을 띄러 가죠. 그 담당자한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띄워주십시오. 그러죠. 그러면 담당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띄워오는 사람한테 뭘 줍니까? 뭘 주죠? 영농계획서. 당신이 이 농지를 사야 돼. 다시 말하면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보니까 네가 이 농지를 사면 어떡한다? 무슨 농사를 지을 것이냐? 적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내면 담당자는 현장에 가서 그 농지를 살 사람이 내가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한 거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농지증을 해줍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담당자가 저 사람이 농사를 짓나 안 짓나 콩을 심겠다가 했다가 파를 심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를 안 짓면 돼, 안 돼? 짓나 안 짓나를 어떤다? 확인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를 영농계획서를 써서 제출해서 가봤더니 담당자가 가봤더니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집이 지어 있으면 농사 지어 못 지어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영농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한다? 농지 취득자격증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농지는 1973년도에 농지는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용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됐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973년 1월 1일 이전에는 다른 목적으로 써도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 저 농지는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이후의 농지인지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전서 있던 농지인지가 구분이 필요하고 1974년 1월 1일 이전의 농지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써도 관계가 없게 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입증을 하게끔 되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관리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1973년대 농지개혁법이 뭘로 바뀌어요?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농지법의 역사입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 박정희 정부에서 농지의 보존과 이해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라는 것을 구분해냅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가 농사를 짓기 좋게 그 넓은 농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런 것을 기계화로 해서 농사를 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다가
농지 전용 허가를 하나를 받아서 집을 하나를 지어 놓으면은 기계가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그러면 그 집 하나 때문에 집 옆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불편을 겪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지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을 때 절대 농지다 하게끔 되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쪼가리 된 농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떤데? 상대 농지다 해갖고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해도 허가를 어떤다? 쉽게 내주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절대 농지를 가지고 전용을 허가를 받아야 될 때가 있겠죠. 조금이 아니라 큰 어떤다? 공장을 대규모로 진다든지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전용을 받았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농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 해주지만은 몇천 평, 몇만 평을 한꺼번에 공장으로 다 진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 주변에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피해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렇게 큰 농지를 없애는 대신에 다른 곳에다 그만큼 대체 농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제일 처음에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대 농지를 농지 전용할 때는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이 시작이에요. 지금은 이 법이 바뀌어갖고 어떤 농지든지 전용화를 받게끔 되면 공시지가의 30%는 무조건 농지 전용 부담금으로 내게끔 돼 있는데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절대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대체 농지 조성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자 이런 얘기예요. 이 역사 알으면 뭐에다 써먹어요? 뭐에다 써먹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역사를 알으면 뭐에다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에다 써먹어요? 미래를 예측할 때 뭐에다 써먹냐면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지적법을 공부했을 때에 전용 허가를 받았으면은 땅 주인이 가서 지적과에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전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전으로 있고 집이 있는 것을 그걸 우리가 어떤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가서 건축물이 있으니까 건축물 관련 내밀고 이 지목을 전으로 어떤다? 대지를 바꿔주십시오 하면은 예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얘기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공무원이 원상회복해라. 뭘 또 원상복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원상회복하라고 그래. 농지 부담금 내라 그래.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 그러죠. 그러면 자 농지 전용 부담금은 언제 내게끔 돼 있죠? 농지 전용 시. 근데 지목 변경할 때 내야 돼, 농지 전용할 때 내야 돼. 그러면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농지 전용을 했겠죠. 그러면 78년도에 할 수도 있고 80년도에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78년도에 따르면 78년도에 농지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냈는가에 따라서 내야 되고 80년대에서는 80년대 농지법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어떻게 냈는가에 해서 내야 되고 95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을 어떻게 냈을 때 그때 법을 알고 거기에 의해서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주장을 자기 주장을 할 줄 모르면은 아까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법을 모르니까 70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대지로 바꿔주시오. 정지 전용 부담금 내시오. 그러면 모르면 얘 얼마죠? 이렇게 물어봐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농지를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법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좀 알고, 아,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좀 알고, 담당자한테 나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게 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할 줄 알아야죠. 농지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 단연생 식물이 단연생 식물. 그러니까 이 농지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쌀이 부족하고 농산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단연생 식물을 못 지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추나무는 임야에다 심어야지 과수원에다 심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만큼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먹는 것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먹는 것이. (31페이지) 보시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시행이 1974년 1월 1일, 1972년 12월 18일 날 만들어져 갖고 197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농지계획법.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농지계획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고,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 농지는 농지 전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농지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농지원부라는 것을 만들어갖고 누가 무슨 농사를 짓는다 관리를 하게끔 되고, 농사를 안 지면은 법이 뭐라고 있냐면 농사를 질 사람은 대체해서 어떡한다?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도 참 무식했어요. 뭐를 했을 때? 농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을 때. 이 법이 이제 다시 말하면 농지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농지법으로 바뀌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은 농업 주인에게 그걸 강제로 팔게끔 하고, 그렇게 법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떡한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도 법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저는 농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자, 왜? 제가 경기도 광주시라는 곳에, 초월읍이라는 곳에 이사 가서 살았다 그랬죠. 그걸로 이사를 갔더니 전입신고를 하려면 이제 이장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 갖고 와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장한테 가서 전입신고를 받으러 갔다 오더니, 여보, 왜? 그랬더니 우리 이장이 되게 무서워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도장 찍어주면서 내가 똑바로 볼 거야. 다시 사는 척 하다가 안 살면은 다시 바로 내가 신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나는 진짜로 이사 간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장전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 위장전입한 거 발견되면 내가 어떻게 한다? 바로 신고하겠다. 이런 뜻이었었어요, 보면. 거기서 한 2, 3년 살다가 누가 그 안에 급해가지고 논을 싸게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30만 원 하던 거를 금매로 판다고 그랬고 10만 원씩에 판다고 그래갖고 그 정도면 사자 해갖고 10만 원 주고 산 게 있어요. 그게 논이야, 논.
근데 내가 논농사 지어 못 줘. 사놓고 말았어요, 그냥. 겨울에 샀어요. 이제 5월달 되니까 이제 모내기 철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냥 사놨으니까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하루, 근데 이제 그 동네가 우리 동네니까 나는 이제 내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분명히 산 돈인데 누가 가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 모내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차를 세우고 다시 가봤어. 내가 산 돈 맞나 틀리나고 반드시 틀림없이 내 돈이야. 근데 어떤 사이에 농사를 짓고 있거든, 모내기를. 그래서 내가 갔어. 아저씨들 뭐 하세요 여기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논농사를 짓는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이 그 바깥에 있더라고. 그 사람이 나 턱 보더니 당신 누구예요? 그러더라고. 내가 이거 아저씨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 누구예요? 그러더라고. 나요? 나 이 논 주인인데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 주인이세요? 아저씨 어디 사세요? 그러더라고. 저기요, 저기 우리 집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저씨가 이 동네에서 사신다니까 제가 한번 봐드리는데 저 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왜요? 왜 논농사 안 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논농사를 질 사람 대신해서 갖고 나왔는데 내가 아저씨가 이 동네 사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린데 다음 주까지 오셔서 현재까지 논농사 진 거를 다 돈을 내고 직접 농사를 지신다면은 제가 봐드리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대로 농사를 짓고 이걸 어떤다? 강제로 어떤다? 팔게끔 하고 이행강제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 동네 사신다니까 기회를 한번 주겠습니다. 그때서야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안 지면 이렇게 된다는 법이 있다는 걸 저도 그때 알았어요. 할 수 없이 제가 다음 주에 타러 갔더니 그 사람이 내가 올 줄 알고 이렇게 보더니 아저씨 왔어요? 그랬더니 계산서 하나 주더라고. 계산서 봤더니 어디 가서 이제 뭐 사오잖아요. 그 뭐 사온 거 얼마. 그 다음에 심는 기계 있죠. 빌린 거 얼마. 그 다음에 농사 지러 나왔던 사람 일당 얼마. 그리고 60얼마인가를 계산을 두고 이 돈 내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돈 냈습니다. 그 돈 내고 그때부터 된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직접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건데 그걸 내가 그런 법이 있는 걸 몰랐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동네에 살지 않고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했다. 다 이행강제금에다가 된다? 강제로 팔게끔 그렇게 된다. 이런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농지를 전용하고라는 자는 다음과 같은 일에 해당하는 농지로 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라 이런 얘기죠. 9조. 농지 아닌 지목으로 된다? 변환하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반대로 농지가 아닌 지목으로는 변하지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논이면 뭐죠? 답이죠. 답을 갖고 있다가 답이 싫으니까 흙을 메꾸고 전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전으로 만들어 놓고 지목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은 바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답 과소는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서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고 답으로 돼 있는데 전으로 써도 상관이 없고 법에 어긋나지 않고 전으로 돼 있는데 답으로 쓴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전으로 돼 있는 거를 과수나무를 심어도 문제될 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답 과소는 다 같은 법률에 속하기 때문에 지목 전답 과소는
어떤 목적으로서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야? 법이 같은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경작자의 지정.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든지 농사를 안 짓는 땅에 있으면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 그 다음에 절대 농지라는 걸 고시하고 단연생 식물을 재배를 금지하고 농지 가도 농지 원부를 어떡한다?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땅에 누가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가를 어떡한다? 국가에서 농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어떡한다?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데 더 강화가 된 법이죠. 음. 36페이지입니다.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김영삼 정부로 들어서면서 다시 농지법으로 바뀌게끔 됩니다. 농지법으로 바뀌게 된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먼저 번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내야 된다는 건 그대로고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건 그대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농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지를 일반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농지에 투자를 해두기 위한 돈이 어떻게 한다?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요건이 아주 강화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농지위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인가 아닌가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면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20km 이내 거주하는데 20km 이상 되면은 왔다 갔다 하기가 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20km라는 얘기는 같은 관내에 있을 때는 20km가 넘어도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에 사는 사람이 이천에 농사를 질 수 있죠. 여주에 사는 사람이 이천에 농사를 질 때는 20km예요. 근데 이쪽 여주 끝에서부터 저쪽 여주 끝에까지는 25km가 될 수 있죠. 그때는 같은 관내에 있기 때문에 20km를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같은 관내인 경우에는 따지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어떤가? 20km라는 것을 그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거주와 20km 이내로 해놓고 그것을 누가? 농지위원들이 어떤다? 심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뭘 했냐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걸 심사를 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 걸 심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 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됐는데 이번에 5월 달서부터 지금 농지법이 지금 바뀌었죠. 바뀐 것에 보게끔 되면 농지위원회가 다시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돼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농지의 투기 지역이라고 묶여졌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끔 되는 것이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뀐 것 중에 하나인데 농지위원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어졌다가 다시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농지위원들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을 때 심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쉽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데 내 차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더니 이장이 나 차 좀 세우라고 손을 흔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고 이장 경운기 타고 이렇게 오다가 내 차를 보더니 이 시트에서 세웠어요. 그 차를 내리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사장이야? 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이사장 이번에 이사장 친구가 왜 농지 전용 신청한 거 하나 있지? 저기 주택 진다고. 예. 먼저 주에 그 심사를 가서 내가 도장 찍고 왔어. 그러니까 금방 이제 그 허가증 나올 거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내가 얘기해도 되지만은 이사장 친구니까 이사장이 직접 좀 얘기해줘. 뭘요? 아이고 뭐긴 뭐야. 마을 발전기금 좀 내라는 거지. 얼만데요? 우리가 이렇게 정했어. 마을 사람들은 50만 원이고 외지 사람은 200만 원. 그러니까 그 이사장 친구한테 얘기해서 200만 원 가지고 그 우리 집에 좀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줘. 예,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그 농지위원들한테서 그돈 가는 게 마을 발전기금 내는 게 그 당시 기본이었댔어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어떤다? 없애버렸었어요. 없애버렸는데 이번에 어떤다?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LH 사건 때문에 농지 투자하고 막 했던 것을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좀 심사를 어떤다?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예전에는 무조건 농지는 전부 다 심사를 했는데 전부 다를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에는 그런 농지를 산다고 할 때는 뭔가 심사를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경매로 살 때는 심사해요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경매로 살 때는 심사를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로 살 때는 어떤다? 심사를 왜 사느냐, 네가 뭐냐 이런 것을 투기적이다 할 때는 심사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우리가 토지를 살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경매로 살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입법 예고된 농지법에 보면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농지법이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FTA. FTA가 뭐죠? 자유무역 협정이죠.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살죠? 수출로 먹고 살죠. 수출로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려면은 상대편 국가에서 너 우리나라에서 전자제품을 수출하려면은 너의 농산물도 든다? 개방을 해라. 우리 농산물을 네 나라에 팔 수 있게끔 너희들도 개방을 해라. 너도 개방하고 나도 개방하자 같이.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국가별로 했었던 것을 서로 FTA에서 경제만큼은 너도 우리도 같은 국가로 보고서 서로 관세를 어떤다? 철폐를 해서 서로 팔고 사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FTA입니다.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얼마죠? 5천만이라고 칩시다. 중국의 인구는 얼마죠? 정식 14억인데 뭐 아직 등록 못한 사람 뭐 이런 거 따지면 15억 될 거, 16도 될 수 잘 모른다 그러는데 뭐 14억이라고 가정하십시다. 우리가 중국하고 FTA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러면 14억하고 5천만 원하고 서로 맞바꿔서 저기 뭐 팔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FTA면 14억에다가 팔 수 있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얼마를 팔죠? 그러면 중국이 이득이야, 한국이 이득이야? 한국이. 그러면 중국은 미련해갖고 그 저기 뭐 자기네 손해 났는데 한국하고 FTA예요? 중국에는 경제학자가 없습니까?
왜 해요? 서로 유리한 거를 네? 팔기 위해 서로 유리한 것을 팔기 아이, 참, 그렇지 않지. 그냥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원자재가 나질 않아. 우리가 가공제품을 팔지만은, 가공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사와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TA에 의해서 한국에다가 원자재를 싸게 팔고,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가공해서 팔죠. 다시 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에다 원자재를 팔게끔 되면 한국에서는 그걸 가공해서 전 세계 인구를 상대로서 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한국에다가 FTA를 해도 손해날 것이 없다. 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기 잘못하면 정치적인 얘기로 볼 수 있는데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해서 판다 그랬죠? 중간에 가공해서 팔죠. 가공해서 파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고 이제 가공해서 팔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가공해서 팔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이제 세 가지가 뭐예요? 기술, 그 다음에 네?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노동력이 원자재가 있어야죠. 원자. 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기술력이 필요할 때 뭐가 뒷받침해야 되죠? 노동력 전기 없이 기술력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만큼 어떻게 한다? 그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다. 이럽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 원가가 싸다. 그러나 30년에서 50년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를 할 때는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뜻 보면 싸지만 나중을 생각해 보면 싼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주장이에요. 제일 처음에 주장이 그 주장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30년 후나 50년 뒤에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현재의 기술력으로 본다면. 근데 앞으로 30년에서부터 50년 후에도 현재의 기술력보다 더 발전이 되면은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처리할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현재의 기술력으로 50년 후에 폐쇄를 하는 거를 가격을 현재 가격 기술력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나는 그건 어떤다? 잘못됐다 본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런 주장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난리 난 거 못 봤냐 이런 얘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럼 만들어야 만들지 말아요. 만들어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죠. 그러면 자동차를 타지 말아야 돼. 교통사고 안 나게끔 만들어야 돼. 교통사고 안 나게 근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는 얘기는 자동차가 교통사고 나니까 자동차를 없애자는 얘기야. 없애야 돼. 교통사고 안 나게끔 준비를 해야 돼. 당시 교통사고 안 나게 전 그런 면으로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FTA에 의해서 농산물이 수입을 하게끔 되면은 대한민국의 농가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쌀이 가장 싸게 생산이 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현대소산 간척지가 평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300만 평 정도로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강의하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외국에 있는 쌀이 아무리 싼 쌀이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알랑미라 그러죠. 뭐 1년에 2모작, 3모작 한다 그러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쌀보다 훨씬 싸겠죠. 그 쌀이 들어와도, 그런 싼 쌀이 들어와도 대한민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맛이 다르죠. 그건 아니라 이런 게. 근데 대한민국의 쌀 생과가 똑같은 맛이 생산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예요? 캘리포니아하고 어디? 캘리포니아하고 어디야? 중국이요. 흑룡강성, 중국에. 근데 거기에 생산되는 쌀의 원가가 대한민국의 쌀 생각의 원가의 3분의 1이에요. 똑같은 맛인데 어떤다? 원가가 3분의 1이다. 제가 봤더니 캘리포니아에서 농농사를 짓는 사람의 평균 한 가구가 농농사를 가지고 있는 면적이 250만 평이 된다. 평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그 논농사를 짓는 사람과 그런 쪽에 있는 논농사 짓는 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생산 원가가 3분의 1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들어오게끔 됐을 때에 허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논에 들어오는 건 무조건 그런다. 다른 농산물은 들어와도 논농사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막으려면은 의무적으로 쌀을 얼만큼 사줘라. 뭐 이런 조건을 걸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서는 이 노무현 정부 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다 보니까 직접지불금, 변동직불금 이런 것이 생깁니다. 직접지불금, 변동직불금 이게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에서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전부 다 쌀 농사를 지어야 되게끔 만들었죠. 그러니까 돈이 남든지 안 든지 팔든지 안 팔든지 논농사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 되죠. 그런데 이 노무현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옛날서부터 논농사를 짓고 있던 논은 벼농사를 안 지어도 돈을 주겠다. 보상금을 주겠다.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지어도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 이것이 어떤다? 직접 지불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지어도 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외국에서 쌀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쌀 생산하는 원가가 정부에서 얼마라고 정해놓고 시가가 그 가격보다 떨어진다면 그것을 보충을 해주겠다는 것이 변동직불금입니다. 그때 생겨난 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때부터 정부에서는 농촌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어떤다? 지원해주자. 이러한 것이 어떤다? 많이 생기게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농업인들을 지원해주려는 하는 법률이 어떤다? 특별법을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즉 정부의 정책은 이런 정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와 뭐 쌀을 뭐 가격이 떨어지는 거와 이런 것을 문제를 삼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FTA에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 넌 농사를 지니까 너 100만 원 가져. 이렇게 지원해야 돼. 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때부터 농업인을 지원해주는 법이 계속해서 생기게끔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나를 농업인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전업농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이드 잡으로 농사를 지면서 본업이 있으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법이 어떤 법이 있어서 내가 국가에서 지원을 어떤 것을 지원을 받게 되는 게 제일 좋아. 제가 부산에도 강의를 가는데 부산에 저하고 같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 뭐냐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라는 걸 알아서 그런 거를 지원해서 받는 법만 강의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먼저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더니 무슨 것을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1,500만 원 주더만. 그 교수가 한테 얘기해. 이거 해갖고 받으면 돼. 왜?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돈을 못 갚아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이거는. 그러니까 창업을 해갖고 자기가 1,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하다가 생각대로 안 돼갖고 그 돈을 갚지 못해도 된다? 직접적으로 물리지 않는다. 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한 것은 연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농업인이 됐을 때 지원해주는 공부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농업인이 됐을 때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어떤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농지법에서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 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자는 위원 1인과 이해 전제가 거주하는 일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을 발령 자는 다음과 같고 어느 한반된 농업 병행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지를 관하는 시구 읍면장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게 바뀐 게 뭐야? 20년도입니다. 뭐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뭐야?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농업 경영 계획서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뭐에다 써먹는 거죠? 뭐에다 써먹냐면은 내가 농지를 샀으면 등기를 신청을 하죠. 등기소에서 전답 과선이라고 했을 때는 등기소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같이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 사장님도 농지는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뭘 못해? 등기 이전을 못해.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죠. 경매는 낙찰을 받으면은 일주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떤다? 입찰 보증금은 띄는 거죠. 공매는 내가 농지를 낙찰을 받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도 발급받는 거 제출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공매는 농지를 낙찰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데 본인 낙찰 받으면 잔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내면은 등기 이전을 해야 되죠. 근데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 안 해주면 사기는 샀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와 공매에서 크게 다른 것이 뭐냐면 농지취득 자격증에서는 경매에서는 발급 받아야 되는 거고 공매에서는 발급받지 않아도 낙찰은 받을 수 있다. 다만 뭐는 못한다? 등기전은 못한다. 그것이다. 그러니까 공매에서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해서 입찰보증금 띄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뭐는 못한다? 등기전은 못한다. 이해하셨죠? 예. 자,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국가에서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랬죠. 보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해가는 특별법을 이 당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이 법을 찾아 들어가 봤더니 이 법이 지금은 안 나와. 안 나왔다는 얘기는 폐쇄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특별한 지원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의해서 여러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지원해준다, 이렇게 지원해준다,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농업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농업인에게 이렇게 지원해준다, 저런 농업인에게 저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이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FTA에 의해서 FTA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진 것을 제가 크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봤더니 7개.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데 한 10몇 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골라서 7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제일 첫 번째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농업법인, 조합법인, 일반 법인 이렇게 만들어서 이 법인의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 농업인 육성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마을 주거 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업인 등의 농해 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 7가지가 제가 판단하기에 대표적으로 농업인을 지원해주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 것이 크게 보면 큰 걸로 제가 중요한 것만 고른 게 이게 7가지예요. 그러면 이 7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제가 된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 요 정리를 하려면은 이게 한 6가지가 되는데 요것이 한 시간이 걸리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이 법을 요약한 것이 어떤 법을 어떻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한 10분 쉬었다가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